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기구한 삶을 산 여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져서 20살이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제 기억의 시작은 보육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를 키워준 보육원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저는 이름도 생일도 어떤 메모도 없이 더운 여름날 보육원 앞에 덜렁 버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 이름은 이여름입니다. 성은 원장님의 성을 따랐고 이름은 여름날에 구조되었다고 해서 원장님이 지어주셨어요.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면 남들은 보통 고단하고 힘들고 기죽은 채 자라왔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학교에선 손가락질 받고 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는 소심한 성격일 거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전혀 달라요. 보육원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교성을 넘치도록 길렀죠. 보육원에서의 삶은 평탄하고 조용했어요. 제가 있던 보육원은 대기업 산하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곳이라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계절마다 새 옷 한 벌씩은 사입을 수 있었고 초코파이 같은 간식도 매일 먹을 수 있었답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잠깐 제 삶이 암울했던 적도 있어요. 나는 왜 보육원에 살게 되었는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어떤 분일지, 왜 나를 버렸는지 같은 근본적인 의문이 들 때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저를 위로해 준 건 같은 처지에 놓인 보육원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 덕에 이런 고민들을 떨쳐낼 수 있었어요. 제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앞으로를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답니다. 드라마에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을 찾아 나서기도 하던데 그건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더라고요. 현실에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아무런 정보도 없이 보육원 문 앞에 덜컥 버려진 저 같은 경우엔 더더욱 힘들고요. 보육원에서 저를 포함한 친구들이 가장 신났을 때를 뽑아보자면 보육원에서 행사가 있을 때예요. 기업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날에는 TV에서만 보던 예쁘고 멋진 사람들이 가득했거든요. 사실 그것보다 잔칫날처럼 푸짐하고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넘쳐났기 때문이에요. 일하는 언니들 옆에서 음식 나르는 걸 도와주면 남는 음식이라며 하나씩 입에 넣어주곤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행사를 구경하기보단 주방에 옹기종기 모여서 콩고물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추억이 있습니다. 이런 날만 계속된다면 평생 보육원에 살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때를 써도 그건 안 되더라고요. 보육원은 20살이 되면 자립준비 청년으로 분류되어 사회로 나가야 했거든요. 20살이 되어 먼저 보육원을 떠나는 언니 오빠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더 큰 사회로 나가는 게 부러웠지만 사실은 무서움이 컸어요. 저는 평생 원장님 그늘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원장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요리나 빨래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사회에 나가면 신경 써야 하는 월세니 공과금이니 하는 것들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운명의 그날이 와버렸고 저는 보육원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에게 주는 자립금 500만 원을 받고 차가운 사회로 나왔어요. 자립준비 청년이 되면 국가에서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주거든요. 떠나는 날 원장님을 부둥켜 안고 그동안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갓난 아이였던 네가 벌써 20살이라니. 세월 정말 빠르다. 여름아, 넌 어딜 가든 분명 잘 이겨낼 거야. 멀리서라도 널 항상 응원할게.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감사해요, 원장님. 저 정말 잘 돼서 꼭 다시 찾아올게요. 항상 건강하셔야 해요. 그런 따뜻한 격려에서 보육원을 떠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제 삶의 시작이자 터전이었던 곳을 떠난다고 하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보육원을 나가면서 100번은 넘게 뒤돌아봤던 것 같아요. 보육원에서 50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지만 사회에서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돈이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사입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당장 몸을 뉘을 만한 원룸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들었죠. 집을 구하기 위해 은행도 가고 부동산도 갔는데 죄다 어려운 용어를 쓰며 서류를 들이미니 무섭고 막막했습니다.
사회는 실존이라는 걸 깨달으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혼자 해나가야 한다는 게 비로소 실감났다고 할까요? 나약해지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수중에 단 500만 원을 들고 방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발품을 팔았어요. 금액 때문에 부동산 입구에서 퇴짜 맞은 적도 여러 번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수십 곳을 돌아다니는 끝에 예산에 맞는 단칸방 하나를 구할 수 있었어요. 비록 반지하에 햇볕도 들지 않고 다 낡은 책상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에어컨 하나가 전부였지만 드디어 제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는 30만 원인데 월세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집 계약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집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는 걸요. 수중에 모든 돈을 끌어모으면 보증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는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월세는 도저히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단칸방도 어렵게 구했는데 계약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집주인분께 제 사정을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사장님, 제가 월세를 안 내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서로 협의하면 월세 후납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요. 사실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 가진 건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월세를 선납할 여유는 없어요. 대신 지금부터 부지런히 아르바이트해서 월세 밀리지 않게 드릴게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런 사정이 있으면 미리 말을 했으면 좋았지. 월세 후납으로 받을게요. 대신 월세 밀리면 보증금에서 제할 거예요. 에이, 기분이다. 나도 딸 가진 마음에서 중개수수료 3만 원만 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스스로 몸에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사회는 차갑고 냉혹한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른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죠. 계약 후 바로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집은 오랫동안 공실이었거든요.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좁은 방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앞으로 이 방을 채워나갈 것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흘렀을까요?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까 전 보았던 집주인분이셨죠. 저는 계약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우려와 달리 집주인분은 멋쩍은 듯이 웃으시며 제게 이불을 건네주셨어요. 보아하니 짐도 없는데 오늘부터 당장 자야 할 거 아니야. 맨바닥에 자면 못 써. 요 밑에 이불집에서 급하게 하나 사왔어요. 막 비싼 건 아니니까 편하게 써요. 살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집주인분께 연신 감사하다고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자, 이제 집은 해결됐겠다. 저는 월세와 생활비를 위해 당장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부터 닥치는 대로 알아봤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부터 택배 물류센터 일까지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야간에 일을 하거나 힘을 쓰는 아르바이트가 시급이 셌지만 여자인 제가 오래 버틸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류센터 일을 했을 때는 무거운 짐을 나르다 손목을 다치는 바람에 병원비로 일당을 다 날린 적도 있었어요. 게다가 제대로 된 학벌도 없고 자격증도 없이는 아르바이트 하나 하기도 힘들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아르바이트를 해봤던 경험이 꼭 있어야 했죠. 그럼 저같이 모든 것이 처음인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경험을 쌓으라는 건지 너무 답답해서 열불 날 때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웨딩홀 아르바이트였어요. 강남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 그런지 시급도 높았고 무엇보다 주급제라는 점이 혹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일한 보상을 받는다니 생활비가 부족한 제게 딱 안성맞춤이었어요. 저는 당장 아르바이트에 지원했고 사람이 급했던 모양인지 다음날 바로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면접 때문에 강남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는데 정말 화려하고 별천지더라고요. 같은 서울이지만 제가 사는 동네와는 너무 상반되는 분위기였어요. 웨딩홀은 햇빛도 들지 않는 저희 집과는 다르게 정말 밝고 반짝거렸어요. 면접 순서를 기다리며 언젠간 나도 이 웨딩홀에 사랑하는 사람과 서 있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잠시 잠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면접을 본 후 운 좋게 곧장 합격했어요. 어릴 때 보육원 행사에서 음식을 나르던 언니들을 기억하며 따라했던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면접에 더 성실히 임한 것도 있지만요. 시급이 이렇게 센 아르바이트라니 정말 쉽지 않은 기회가 제게 찾아왔다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유니폼과 구두도 따로 지급을 해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정말 소중한 기회였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무거운 드레스를 옮기거나 예식장 홀을 세팅하고 식순서를 맞추는 보조 일을 했어요. 보조 일이었지만 일이 어찌나 힘든지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일했습니다. 일이 서툴다 보니 남들보다 2배로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이 끝난 후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다리와 발이 퉁퉁 부어 구두도 제대로 벗을 수 없는 정도가 되었어요. 항상 구두를 신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뒤꿈치가 까지는 일도 빈번했죠. 역시 시급이 센 만큼 일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단순히 일만 힘들면 다행인데 이런 걸 텃세라고 해야 할까요? 아르바이트생들도 경력에 따라 선배, 후배가 나누어지더라고요. 선배의 말을 고지고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중에서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가장 막내였던 저는 매번 굳은 일에 당첨되었어요. 제가 웨딩홀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웨딩드레스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웨딩드레스가 이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겉보기엔 하늘하늘 예뻐 보이기만 했지 이게 보통 한 벌당 5kg에 장식이 많은 드레스는 10kg까지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드레스가 한 벌이면 다행이죠. 행거에 몇 벌씩 걸려 있는데 그걸 모조리 저 혼자 옮겼어요. 일을 하는데 벌 받는 느낌이 들면서 낑낑대면서 행거를 끄는 제 모습을 상상하니 차력쇼가 따로 없겠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실수하면 제 탓, 잘 되면 본인들 덕인 건 물론이고 업무 매뉴얼이 있는데 저한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곤란한 일이 생긴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일보다 사람이 힘들어 그만두는 직장인들이 많다던데 제가 딱 그 꼴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 웨딩홀 아르바이트 하나로 생계가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악 물고 버텨야 했습니다. 보란듯이 버텨서 언젠가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짐했죠. 그렇게 힘든 하루를 버티고 있던 어느 날 저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웨딩홀 정직원을 뽑는다는 공지였어요. 웨딩홀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 저도 지원이 가능한 공고였어요. 곧장 지원하고 싶었지만 4년제 대학 졸업에 외국어 실력도 출중한 다른 선배들과 제가 경쟁이 될까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매니저 선배가 저에게 정직원 공고에 지원하는 걸 강력 추천하셨어요. 매니저님은 웨딩홀 정직원이셨고 제게 늘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동료분이셨습니다. 여름 씨도 한번 지원해봐. 아르바이트 경력도 있고 일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잖아. 저는 스펙도 없는데 정말 정직원이 될 수 있을까요? 원래 기회는 문을 두드려야 열리는 법이야. 여름 씨라면 분명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자신감을 가져. 정말 감사해요. 선배님 덕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 지원해 볼게요. 저는 매니저님의 격려에 힘입어 정직원 공고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제게 다가와서 쏘아붙이듯 이야기하더라고요. 주제를 알아야지. 여름 씨가 정직원이 가당키나 해? 여기 4년제 대학 나온 우리도 정직원 되기 힘든 게 현실인데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여름 씨가 가능하겠어? 그럼 선배님도 정직원 공고에 지원하시면 되잖아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지금 우리더러 매니저님 추천 못 받았다고 엿먹이기라도 하는 거야? 알고 보니 아르바이트생이 정직원으로 채용되려면 매니저님의 추천이 필요했습니다. 매니저님은 그 수많은 아르바이트생 중에 저를 추천하셨던 거고요. 저는 그 배경을 몰랐기에 되려 동료 선배들을 비꼬는 꼴이 되어버렸죠. 그 후로 동료들에게 더 제대로 미운 털이 박혀버렸습니다. 그 누가 뒤에서 호박씨를 까도 두 귀를 꼭 닫고 이 악물고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직원 면접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당당히 합격했어요. 이젠 웨딩홀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어엿한 정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정직원이 되고 새 유니폼을 입고 명찰도 새로 받았어요. 저는 매니저라는 직급을 달았어요. 저를 미워하고 욕하기 바빴던 아르바이트생들도 제가 정직원이 되니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여름 매니저님, 정말 축하드려요. 앞으로 저희 잘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순간 얼마나 통쾌하던지 그날의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정직원이 되니 급여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직원들 중에서도 저는 막내였지만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처럼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니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직원이 된 건 운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웨딩홀이라 결혼식뿐 아니라 각종 행사도 많아서 워낙 바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든 정직원이든 오래 일하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마침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하는 직원들이 많았던 터라 급하게 직원 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했죠. 새로 사람을 뽑자니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차라리 이 웨딩홀에 익숙한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은 일에도 버텼기 때문에 알게 된 성과였죠. 저는 정직원이 되고 아주 풍족한 월급은 아니지만 월세와 생활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작은 적금도 들 수 있게 되었죠.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제가 자란 보육원에 작게나마 기부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런 작은 꿈들이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제가 맡은 일에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되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일 때는 그저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하면 되었지만 정직원이 된 후에는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느끼게 되었죠. 그러던 중 직원들이 술렁이는 결혼식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재벌가 막내딸 윤봄의 결혼식이었어요. 국내 제일 가는 재벌가는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이름을 들어본 재벌가였어요. 그동안 연예인이나 정치인 결혼식은 여러 번 했었지만 재벌가라 그런지 그동안의 웨딩과는 규모가 사뭇 다르더라고요. 저는 우연찮게 동료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윤봄 결혼식 꽃장식 비용 들었어? 입구부터 천장까지 죄다 유럽 직수입 생화로 장식해서 비용이 천단위 억단위라잖아. 하필 결혼식 인테리어 중에 제일 비싼 게 생화 장식인데 그거 아무렇지 않게 하고 싶은 대로 턱턱하는 재력이 부럽다. 꽃장식 하나가 내 월급보다 비싼 게 말이 돼? 드레스도 상당해요. 제가 웨딩홀 경력만 몇 년인데 이렇게 예쁘고 화려한 드레스는 처음 봐요. 요즘 웬만한 부자들도 경기 안 좋아서 드레스 한 벌로 퉁치는데 윤봄은 무려 3벌이나 준비했어요. 그것도 전부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가 특별히 제작해준 드레스래요. 한 벌당 1억은 우습게 넘어요. 보기만 해도 반짝반짝거리고 라인이 예술인 게 스케일이 남달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티아라 얼마짜리 하는지 들었어? 드레스 3벌 합친 가격보다 더해. 목걸이, 귀걸이, 반지까지 온통 다이아몬드랑 천연 보석으로 칠갑해서 전 세계에 딱 하나씩밖에 없는 제품이라던데 너무 귀한 거라서 주얼리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상주에 있잖아. 이렇게 준비해야 재벌 결혼하는구나 소리 듣나 봐. 저는 처음으로 윤봄이라는 사람이 궁금해졌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해볼 이 호화스러운 것들을 단 하루, 아니 결혼식을 몇 시간을 위해서 척척 돈을 쏟아붓는 그 사람이 궁금해졌죠. 윤봄은 연예인 못지않은 외모와 화려한 배경으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낸 적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윤봄이 더 궁금해졌어요. 소문의 재벌을 제가 살면서 언제 또 마주하겠어요. 저희는 결혼식을 앞두고 VIP 명단과 하객 명단을 공유받았어요. 이런 규모가 큰 결혼식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하객들의 얼굴과 이름을 사전에 확인하고 있거든요. 명단에서 윤봄의 얼굴을 확인할까 했는데 보안상의 이유로 신랑 신부의 사진은 확인할 수 없었어요. 굳이 얼굴을 확인하지 않아도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신랑 신부라는 건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제가 이번 결혼식에서 맡은 역할은 VIP 리셉션과 예식 보조였어요. 데스크에서 VIP 하객들을 응대하고 예식홀로 안내하는 역할이었죠. 점심시간에 맞춘 예식이었지만 워낙 중요한 행사다 보니 다 같이 이른 새벽부터 출근했습니다. 조그만 실수라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들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식을 준비했어요. 예식 준비로 만전을 기하던 중에 어느 쪽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로 들어가는 신부를 보게 되었어요. 이번 결혼식의 주인공인 재벌가 막내딸 윤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윤봄의 모습은 마치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저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저 모습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거울을 보는 것 같았죠. 함께 지켜보던 동료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신부님, 여름씨랑 너무 닮지 않았어요? 신부님 걸어오는데 순간적으로 여름씨인 줄 알고 말 걸 뻔했잖아요. 이 정도면 쌍둥이라 해도 믿겠어요. 에이, 얼핏 봐서 그렇게 느낀 걸 거예요. 어떻게 제가 재벌가 신부님을 닮겠어요? 신부님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시겠어요. 저는 동료들의 말을 그저 웃어넘겼지만 시선은 계속 윤봄을 좇았습니다. 그녀와 저는 분명 닮았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사뭇 달랐어요. 윤봄은 유복한 재벌가 가정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란 티가 났어요. 얼굴이 환하고 구김살 하나 없었죠. 그럼에도 느껴지는 이 불쾌한 기분은 뭘까요? 엄마 아빠도 모르고 평생 가족이 없이 홀로 살아온 저와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기괴하고도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게 말로만 듣던 도플갱어인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니 누가 봐도 놀랄 일이 아니겠어요? 윤봄으로 인해 동료들끼리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예식 시간이 다가왔어요. 몰려드는 하객들로 리셉션은 금방 정신이 없어졌어요. 이름만 대면 알 사람들로부터 끝을 모르는 화한 행진까지. 제가 봐왔던 결혼식 중에 가장 크고 호화로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리셉션에 온 한객들이 저를 보고 수군대는 게 느껴졌어요. 결혼식의 주인공 윤봄과 제가 똑같이 생겼다는 내용이었죠. 어떤 분은 제 얼굴을 보고 친근하게 말을 거는 실수까지 하셨어요. 하객들은 식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제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보기 바빴어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선배 매니저님이 홀 안에 있는 직원과 저를 교대해 주셨어요. 저는 환한 리셉션에서 벗어나 비교적 어두운 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조명이 제 얼굴을 어느 정도 감춰주니 일하기 한결 수월해졌어요. 저는 하객들에게 줄 웰컴 드링크와 테이블 위에 있는 와인을 새로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저는 마지막으로 테이블의 배열과 인테리어를 점검했어요. 그러던 중 실수로 발을 헛디뎌 테이블에 있던 와인잔 하나를 손님 발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앞뒤 볼 것 없이 바로 죄송하다고 허리를 숙였어요. 아무리 실수였다고 해도 명백한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금방 닦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괜찮으니까 일어나요. 저는 중후한 남자 목소리에 슬며시 고개를 들었어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번 결혼식의 주인공인 윤봄의 아버지이자 재벌가의 회장님이셨으니까요. 저는 사전에 공유받은 VIP 명단 때문에 이 사람이 회장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눈이 마주친 회장님의 표정이 어딘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인자하게 웃으시다 한순간 표정이 확 굳어버렸거든요. 저를 바라보는 동공도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 길이 없어서 다시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은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오더니 아무 말도 없이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다소 격양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라고 여기에 나타나? 기어코 네가 사고를 치는구나. 어디서 죽은 듯이 사는 줄 알았더니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나타나? 신부님이 저랑 똑같이 생기셨더라고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저는 당혹스러움에 그만 아무 말이나 내뱉고 말았어요. 회장님은 제 말에 아이고 하며 뒷목을 잡더니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사방에 퍼져있던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저를 밀치고 회장님을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되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경호원들은 회장님을 부축해 급히 병원으로 옮겼고 저는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이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무작정 뛰쳐나왔어요. 어수선한 인파를 헤치고 황급히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마침 엘리베이터로 드레스를 옮기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급하게 행거 뒤로 몸을 밀어넣고 문 닫힌 버튼을 마구 눌렀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신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현장에 있던 제게 책임을 물을 것 같았기에 저는 큰 잘못을 한 것 같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길로 웨딩홀을 빠져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는 바람에 결혼식이 무산되었고 웨딩홀에서는 원인 제공자를 찾고 있다는 동료들의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은 당분간 병원에서 안정을 찾으셔야 하는 정도라고 했죠. 저는 덜컥 겁이 나 연락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선배 매니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며칠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남아있던 휴무를 쓰고 며칠 쉬기로 했어요. 며칠 후에 아직 휴무가 끝나기 전에 매니저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웨딩홀 근처 카페에서 매니저님과 단 둘이 만났어요. 매니저님은 그날 일로 많이 놀랐을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무거운 말을 꺼내셨어요. 여름 씨,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데 이번 일은 웨딩홀에서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말이야. 다른 고객들과의 신뢰도 걸린 문제라서. 게다가 회장님 쪽에서 직접적으로 원인 제공자로 여름 씨를 지목하기도 했어. 정말 미안해. 나는 여름 씨랑 계속 같이 일하고 싶어서 최대한 커버하려고 노력했는데 상대가 재벌가 회장님이라 일개 직원인 나도 쉽지가 않더라고. 매니저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해요. 회장님은 제가 한 말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다 하며 직접적인 원인 제공이 제게 있다고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웨딩홀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해고 사유는 품위 유지 위반, 그리고 보안 위반이었어요. 해고 사유와 제가 한 일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웨딩홀에서는 재벌가의 결혼식에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회장님에게 허리를 숙여 사과를 하라고 했다면 100번, 1000번, 아니 몇만 번이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기회도 없이 해고라니 어렵게 얻은 직장인데 한순간에 잃어버려 무척이나 허망했어요. 그런데 여름 씨, 회장님께 어떤 말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 우리가 회장님께 여쭤봐도 통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냥 모욕적인 말이었다고만 하시는데 이게 해석의 여지가 다양해서 말이야. 분명 여름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거 누구보다 내가 다 잘 알지. 그래서 나라도 알고 있으면 적어도 동료들 사이에서 나쁜 말 나오는 거 막아주고 싶어서 그래. 솔직히 저는 좀 억울해서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더 이상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이미 벌어진 일이 되돌릴 수도 없고 또 제 말이 어떻게 와전될지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최대한 말을 아끼고 조심히 살려고요. 그날 회장님께 제가 어떤 말을 한 건 사실이에요. 전 그냥 그 순간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이나 한 건데 나비 효과가 이렇게 어마무시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따로 불러서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매니저님. 한편으로는 회장님은 무슨 이유로 제가 한 말을 웨딩홀 쪽에 전달하지 않으셨는지도 의문이었어요. 일개 직원과 재벌가 따님이 닮았다는 말이 그렇게 모욕적이셨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인정할 만큼 닮은 외모였는걸요. 재벌과 일반인은 비교도 하지 말라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가 너무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날의 일은 웨딩홀 내부에서도 철저히 숨겨졌어요. 다들 쉬쉬하기 바빴죠. 재벌가 막내딸 결혼식이 무산되었지만 밖으로 새어나온 기사 한 줄 없다뇨. 저는 여기서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다시 회장님의 반응을 곱씹으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마치 저를 알고 있는 듯한 반응이셨거든요. 저는 회장님과 일면식 없는 사이인데 다른 사람과 저를 헷갈리기라도 하셨을까요? 아니면 회장님의 따님 윤봄과 제가 똑같이 생긴 게 우연이 아니기라도 한 걸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웨딩홀에서 마주한 회장님은 마치 숨기고 싶은 비밀을 들킨 듯한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그 비밀에 대한 걸림돌에 제가 된 것 같았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 저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웨딩홀 경력을 살려서 가고 싶었지만 해고 이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려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문제인 건 제 신변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평소처럼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문득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마트나 편의점을 갈 때 주위에서 따갑게 느껴지는 시선에 신경이 곤두섰어요.
처음엔 제가 이런저런 문제로 예민한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외제차라곤 볼 수 없던 우리 동네에 검정 세단이 몇 대씩 왔다 갔다 하고 정장 차림을 한 사람이 곳곳에 서 있는 걸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감시하고 찾고 있다는 걸요. 회장님은 어차피 병원 신세를 지느라 직접 찾아오긴 힘드실 테니 사람을 시킨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숨어 있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그런데 오늘 당장 방을 빼야 해서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될까? 말씀드리기 정말 곤란한 상황이라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아가씨 사정 뻔히 아는데 계약서 들먹이면서 앉을 수도 없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급해 보이네. 계좌로 보내주면 되죠? 해결되면 꼭 다시 와야 해요. 집은 어차피 계속 비어져 있던 거라 누가 들어오지도 않을 거지만 걱정돼서 그래요. 그날 밤 저는 급하게 짐을 챙겨 도망쳤어요. 이곳에 살다간 계속 지금처럼 감시받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러다 언젠가 검정 세단을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갈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고요. 저는 핸드폰을 끄고 통장에 있던 돈을 모조리 인출하고 체크카드까지 해지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흔적들을 가능한 한 모두 지웠습니다. 마치 영화 속 스파이처럼요. 평생 재벌가 근처에서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피해를 받아야 하는 건지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왜 내 인생은 하루라도 평탄한 날이 없을까? 평범하게 사는 건 무리인가 싶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신림동 허름한 고시텔에 달방을 얻었습니다. 물도 잘 나오지 않는 허름하고 작은 곳이었어요. 원래 살던 반지하보다 더 어둡고 좁은 방에 있으니 답답하고 억울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렇게 도망칠 정도로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권력에 대한 무서움에 굴복하여 도망치긴 했지만 기댈 곳도 가진 것도 없는 제가 어떻게 재벌가에게 맞설 수 있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도망치는 것밖에 없다는 게 암울해졌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그늘 없이 외롭게 살아왔는데 힘겹게 얻은 일자리도 빼앗기고 이젠 집마저 빼앗겼죠. 저는 그저 넋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천천히 그날 일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의 반응을 생각하면 저와 윤봄 사이에 드러나서는 안 될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회장님에 대한 없던 증오심마저 생기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회장님의 감시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고요하기만 하던 고시텔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혹시 회장님이 보낸 사람이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사람이 없는 척 하려다 계속되는 노크 소리에 조심스레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막내딸, 저와 쌍둥이처럼 꼭 닮은 윤봄이 서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가까이 윤봄을 마주하자마자 당황한 기색을 숨길 수 없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정말 저와 소름 끼치게 닮았으니까요. 저는 누추한 고시텔이지만 윤봄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윤봄은 딱 봐도 아이템 하나하나가 값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와 구두, 그리고 명품 가방까지. 제가 감히 가지려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들이었어요. 외모 빼고는 저와 닮은 구석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녀는 좁디 좁은 고시텔 침대에 걸터 앉아 방 이곳저곳을 신기한 듯 살펴보았어요. 하긴 재벌가 막내딸인 그녀가 이런 허름한 곳을 와본 적 있을까요?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신기한 집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녀가 혹시 회장의 지령을 받고 온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여긴 어떻게 찾은 거예요? 혼자 오신 거 맞아요? 걱정 말아요. 아버지 몰래 나 혼자 찾았어요. 그나저나 이렇게 허름한 곳은 어떻게 찾아서 온 거예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곳인데 아직도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말없이 그저 윤봄을 쳐다보기만 했어요. 회장님이 지령을 내린 게 아니라면 왜 저를 찾아왔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녀에 대한 의심이 다 사라지지 않았기에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윤봄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결혼 네가 대신해 줄래? 저는 밑도 끝도 없는 윤봄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저와 달리 매우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마치 제 행동을 다 예상이라도 한 듯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당신들 대체 누구죠? 왜 갑자기 나타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가진 거라곤 이 비루한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저한테서 모든 걸 앗아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날 웨딩홀에 있던 직원 중에 저랑 똑같이 생긴 직원이 있었다고요. 그냥 소문인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버지 쪽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한다고 웨딩홀 CCTV를 받아왔는데 제가 몰래 봤죠. 근데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니까? 화면에 있는 사람이 그냥 나 자체야. 이여름 씨가 나랑 똑같이 생겼다고요. 내가 평생을 찾았던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이야. 저를 찾았다고요? 윤봄은 제 말에 대답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제게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제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말했죠. 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정말 똑같이 생겼네요. 이렇게 직접 보니까 거울 보는 것 같은 기분이야. 그녀는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말했습니다. 묘하게 기분이 나쁜 어조였지만 제가 재벌가 막내딸의 말투로 꼬투리 잡을 입장은 아니었죠. 우린 서로의 얼굴을 보며 긴 침묵에 빠졌어요. 똑같은 눈매, 코, 입, 그리고 키와 체형까지 마치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았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라고 말하기엔 믿기 어려웠죠. 쌍둥이도 이렇게까지 닮긴 힘들 것 같았어요. 아무리 닮았다고 해도 내가 당신 결혼을 대신해줄 이유는 없어요. 제 인생을 더 엉망으로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얼른 말해주세요. 그쪽이 왜 저를 평생 찾았던 거죠? 윤봄은 저를 한참 바라보다 입을 열었어요. 그녀와 제가 소름 돋을 만큼 똑같이 생긴 이유, 그리고 제가 고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해주었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많이 놀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당신을 찾았던 건 나는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둘은 쌍둥이 자매라는 거예요. 피를 나눈 사이죠.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는 평생 고아로 자라왔고 당신은 재벌가 막내딸인걸요. 우리가 어떻게 피를 나눈 사이가 되겠어요. 아버지는 지금 내 어머니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는 추후에 있을 재산 분쟁과 사생활로 인한 주가 타격을 우려해서 한 아이의 존재를 숨기려고 보육원에 보냈어요. 그게 이여름 씨 당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이 탄로날까봐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는 멀리 해외에 보내셨다고 해요. 지금 저도 어머니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어요. 분명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실 거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회장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예쁜 아이를 돈과 가문을 위해 버렸다는 게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여름 씨를 없애려고 했어요. 제 이번 결혼은 사랑 없이 가문 대 가문끼리 하는 정치적 결혼이었거든요. 여름 씨가 이 결혼에 걸림돌이 되는 꼴은 못 본다고 병원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딘가에 쥐 죽은 듯 숨어 사는 줄만 알았던 당신이 나타나니 모든 게 바뀐 거죠. 여름 씨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라도 하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사람이 참 잔인하죠?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윤 회장은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거죠? 그때 여름 씨가 아니었음 나였어요.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 전 그냥 운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벌가 그늘 밑에서 호화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여름 씨.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여름 씨를 찾지 않았던 것도, 내가 먼저 알아보지 못한 것도 너무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지난날 참회하면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윤봄이 끝내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붙잡았어요. 화려한 반지를 끼고 굳은 살 하나 없는 그녀의 손과 투박한 제 손이 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끝까지 제게 부탁했어요. 이 결혼을 대신해달라고. 저는 처음에 그녀의 제안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실현 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윤봄의 눈빛을 보고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설령 실패할지언정 윤봄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산 적 없어요. 매일 누군가 정해주는 옷을 입고 정해주는 밥을 먹고 정해진 대로 행동하고 마치 예쁜 꼭두각시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인간 윤봄은 드러나선 안 되고 오직 재벌가 막내딸 윤봄만 있었죠. 제 삶은 가짜 삶이에요. 어쩌면 죽는 날도 정해놓고 죽어야 하는 대본 같은 삶인 거죠. 이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도망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 지금 결혼식을 서둘러 재개해야 해요. 그래야 이 가짜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쪽 뜻대로 내가 가짜 결혼식을 대신해주겠다고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 아는데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꼭 성공할게요. 저는 가짜 결혼식과 더불어 회장에게 복수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물론 이 계획은 윤봄 모르게 저 혼자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재벌가 막내딸 윤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그녀에게 매일같이 코칭을 받았어요. 수저 잡는 법부터 걸음걸이, 자세까지 전부 교정해야 돼. 어떻게 먹고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도 다 정해져 있다고. 우선 지금부터 나는 재벌가 사람이다라는 마인드로 임하면서 이 자료 다 외워야 할 거예요. 이렇게나 많이요? 이건 거의 사전 수준의 두께인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가짜라도 결혼식인데 남편 될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진 알아야죠. 여기 남편 쪽 정보들이랑 내 주변인들, 하객으로 참석할 사람들 얼굴이랑 이름, 특징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랑 있었던 사소한 에피소드들도.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신부 대기실에 있을 때 다들 찾아와서 말 걸 텐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도 한번 어그러지고 다시 하는 결혼식이라 다들 의심이 많을 텐데 일부러 의심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윤봄이 매일같이 허름한 제 고시텔에 와주었죠. 저는 그녀의 차림새가 사람들 눈에 띌 수 있으니 최대한 평범하게 입고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옷보다 더 평범하고 허름한 차림새를 하고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녀가 이 계획에 진심이라는 걸 느꼈죠. 저는 윤봄의 말투나 습관까지 따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배가 고프면 밥도 먹고 서로 깔깔거리며 웃기도 했어요. 여느 자매들처럼요. 한편으로 매일같이 저를 찾아오는 윤봄을 회장님이 의심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집에 얌전히 있던 막내딸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면 의심을 살 게 뻔했으니까요. 내가 안 들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지? 결혼식 다시 준비한다고 바쁘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고 열심히 운동하다 들어가는 척한다고 요즘은 운동복도 챙겨 다녀요. 하지만 꼬리가 길어지면 잡히는 법이라고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가짜 결혼식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런데 결혼을 위해 열심히 특훈을 하고 있는데 문득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결혼식을 대신하면 윤봄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먼 곳으로 떠날 거예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어떤 억압 없이 자유롭게 여행 다니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잠자고 싶을 때 자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윤봄은 미래의 일을 상상하기라도 하는 듯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저와 함께 있고부터는 남들 눈을 피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며 좋아했어요. 그녀가 고시텔에 저를 찾아왔던 첫날, 배달 음식이 먹고 싶다며 제게 부탁하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배달치킨을 시켜 나눠 먹는데 손으로 닭다리를 집어가며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누가 보면 사흘은 굶은 사람처럼 맛있게 먹더라고요. 자유를 원하는 그녀의 진심이 제게 닿기라도 한 듯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진심으로 행복해지길 응원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가짜 결혼식 날이 잡혔어요. 병원 신세를 지던 회장도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해서 휠체어를 타고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했어요. 몇 주 후 저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웨딩홀에 발을 들였습니다. 제가 일을 하던 곳에 신부로 가게 되니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동료 직원들은 그대로였어요. 동료들은 제가 윤봄의 가면을 쓴 이여름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죠. 저는 그동안 맹연습을 한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가짜 결혼식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도 생겼죠. 재벌가 막내딸 윤봄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건 생각보다 더 아찔했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는데 그 순간 이여름이 아닌 정말 윤봄이 된 것 같아 약간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식장이 소란스러워졌어요. 회장이 비서와 경호원을 대동하고 휠체어를 탄 채 신부 대기실에 등장했거든요. 저를 윤봄으로 대하는 그 다정한 눈길을 보니 소름이 끼쳤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복수를 성공해야 한다는 제 의지를 굳건하게 만들 뿐이었죠. 마침내 예식이 시작되고 저는 버진로드를 걸어갔어요. 윤봄의 빙의한 듯 천연덕스러운 연기를 이어가다 혼인서약 순서에서 저는 이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충격 선언을 했어요. 제가 회장을 향해 날린 복수의 칼날이었죠. 저는 이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리자 웨딩홀 안은 순간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어요. 제 옆에서 당황하며 망연자실한 얼굴을 보이는 예비신랑, 제일 앞줄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회장, 그리고 친척들과 다른 하객들까지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고른 뒤 회장을 바라보고 말을 이어나갔어요. 하객들은 하나둘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가문의 숨겨진 자식이자 윤봄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여기 계시는 윤 회장님의 혼외자이지만 회장님은 제 존재를 지우기 위해 저를 보육원에 버렸고 저는 지금껏 고아로 혼자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결혼식에서 제 존재를 알게 되신 이후 저를 없애려고 하셨고요. 지난번 결혼식에서 회장님이 쓰러지신 이유는 결혼식 직전 웨딩홀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저를 마주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윤 회장님의 민낯을 모두 까발리기 위해 윤봄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지금껏 고아로 살아왔던 삶, 그리고 최근에야 마주한 진실들을 빠짐없이 말했어요. 저의 충격 발언에 예식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급하게 수신호를 주고받던 경호원들이 마이크를 끄고 절 끌어내리려 손짓했지만 이미 낮은 상태였어요. 경호원들은 하는 수 없이 동영상 녹화라도 막으려 하객들의 핸드폰 화면을 무자비하게 막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퍼져나가는 걸 막으려는 듯 보였어요. 저는 이런 분위기에 개의치 않고 회장을 질타하듯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직 재산, 권력, 체면만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없애려고 했어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 하고 있으며 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생명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도 되나요? 당신에겐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그 순간 어수선한 하객을 뚫고 한 여자가 제 앞에 섰어요. 윤봄이었습니다. 멀리 외국으로 간다던 윤봄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당황스러웠어요. 그녀는 저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회장과 마주하고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멈추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저도 이제 지쳤어요. 여기 있는 이 여름, 아니 윤여름은 내 동생이에요. 아버지의 딸이자 저와 같은 핏줄이라고요. 윤봄의 발언에 회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회장은 분노인지 충격인지 눈만 붉게 충혈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비서가 무언가를 속삭이더니 회장은 빳빳하게 쳐들고 있던 고개를 숙였고 수행 비서와 급하게 자리를 빠져나갔어요. 긴가민가 하던 하객들도 저와 윤봄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더니 이 충격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윤봄은 우리를 지켜보는 그 수많은 시선들을 뒤로 한 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제 손은 땀으로 흥건했고 긴장감에 몸을 작게 떨고 있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윤봄이 제 손을 잡아주니 떨림이 멈추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마주잡고 예식장을 빠져나왔어요. 단순히 가짜 결혼식이 아닌 진실을 밝히는 무대에서요. 우리는 결혼식장을 빠져나와 윤봄이 준비해둔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마땅한 목적지도 없이 한참을 달리다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곳에 주차를 했어요. 윤봄은 세상 후련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한참을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속 시원해 보이는 그녀의 웃음을 보니 저도 긴장이 사르르 풀리며 함께 웃었습니다. 아까 사람들 당황하는 얼굴 봤어? 진짜 대박이었어. 나 아버지가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도 처음 봤잖아. 아, 진짜 통쾌해. 그런데 미안해요. 제가 말도 없이 결혼식을 엎어버렸잖아요. 미리 상의했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럼 못하게 할 게 뻔해서 미리 말 못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돼서 속이 후련해. 우리 둘 중에 누구도 그 사람들과 얽힐 일이 없는 거잖아. 잘했어요.
사실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일단 저질렀지만 저는 도망치는 것밖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내가 다 해결할게요. 걱정 마요. 아니지, 이건 우리가 같이 해결한 거예요. 나는 용기가 없으니 여름 씨가 대신 일을 저지르고 나는 수습을 하고 우리 완전 환상의 콤비 뭐 그런 건가? 앞으로 뭐든 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요. 이젠 내가 있으니까. 그동안 잘 버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젠 나랑 같이 힘들었던 지난 날들 보상받으면서 살자. 윤봄은 저를 말없이 꼭 안아주었어요. 제 삶은 늘 저 혼자 해결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들 투성이었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것 같은 기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저도 의지할 누군가가 생겼다는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벌써 2번째네요. 재벌가의 막내딸 결혼식이 무산되었지만 단 한 줄의 기사도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재벌가의 입김이 언론에 작용한 듯 했어요. 기사가 공개되면 주가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윤 회장이었지만 다른 재벌들도 안전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게 언론의 힘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의 증인이었거든요. 향후 몇 년간은 어쩌면 평생 자기들끼리 쉬쉬거리며 회장 이야기를 안주거리 삼아 떠들어대는 것만으로도 윤 회장의 체면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지난날이 부끄러워서 고개는 들고 다닐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하루아침에 재벌가의 숨겨진 딸이 되었더라고요.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끼리만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요. 그날 이후로 함께 일했던 웨딩홀 동료들이 제게 잘 보이려는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응해줄 수 없었어요. 그들의 행동이 가식인 것도 있지만 저는 제 아버지만 회장일 뿐 재벌가의 딸이 아니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될 생각도 없었고요. 동료들은 제가 답장을 하지 않자 하나둘 연락이 끊겼어요.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진심으로 대해준 선배 매니저님만 꾸준히 인간 이여름의 안부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회장의 만행들이 재벌가 사이에 소문나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이번 일로 회장은 진행 중이던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회장은 이런 상황을 수습하고자 뒤늦게 저에게 갖가지 방법으로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저는 굴하지 않고 집 앞에 찾아온 수행 비서에게 강력히 말했습니다. 고작 사과 몇 줄로 용서되는 문제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 입으로 듣는 사과, 누가 적은지도 모르는 몇 자 끄적인 편지 받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를 판에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되신 것 같네요. 그리고 비서님도 더 이상 이런 헛수고 그만하시고요. 돌아가셔서 똑바로 전해주세요. 사과를 하실 거면 회장님이 직접 오시라고. 저는 회장님이 두고두고 본인의 과오를 후회하고 제 존재로 매일같이 고통받기를 원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늘은 제 바람을 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윤 회장이 경영 악화로 계열사를 정리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 윤봄과 저는 자매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생긴 가족이라는 존재가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녀와 저는 언젠가 다시 만날 운명이었나 봐요. 20년을 넘게 떨어져 있었지만 늘 함께했던 사이처럼 통하는 게 많았어요. 피를 나눈 사이라 그런 걸까요? 저는 금방 윤봄을 언니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이 어렵지 언니라는 말이 입에 착착 달라붙더라고요. 저는 답답한 고시텔에서 벗어났고 언니는 회장과 살던 호화스러운 본가를 나와 저와 소박한 자취 생활을 시작했어요. 서울 외곽에 큰 원룸을 하나 얻었죠. 둘이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침대 하나를 두어도 부족함 없는 공간이었어요. 재벌가 그늘 아래 있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누군가의 꼭두각시처럼 살 바엔 재벌 타이틀은 없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일 게 뻔했거든요. 저는 외곽으로 이사 가기 전 저의 첫 보금자리였던 반지하 원룸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집주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쁜 아가씨가 2명이네.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쌍둥이야? 제 쌍둥이 언니예요. 저 처음에 제 사정도 봐주시고 이불도 선물로 주시고 여기 지내는 동안 많이 보살펴 주셔서 감사해서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그날 급하게 이사 가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찾아왔는데 보증금도 내어주셨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내가 안 된다고 그래. 아주 매일같이 일하고 기진맥진 돼서 들어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안쓰럽던지. 그래서 지금은 일이 잘 해결된 거야?
얼굴들 보니까 잘 해결된 것 같네. 아이고, 내가 손님들을 계속 서 있게 했네. 안에 들어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언니는 예전처럼 화려하게 외모를 치장하고 명품 옷을 사입지 않았습니다. 이젠 가벼운 후드티에 운동화 차림으로 수수하고 여느 사람들과 비슷하게 다니죠. 언니는 그간 지니고 있던 삶의 무게를 아주 속 시원하게 덜어낸 것 같았어요. 그 무렵 언니와 저는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각자 다른 회사에서 사무실을 하며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월급은 아니지만 둘이 합치니 부족하진 않아요. 부족하면 조금 부족한 대로 아껴 쓰면 되니까요. 오히려 이런 인생 경험은 언니보다 제가 선배라 적금 들고 통장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니는 재벌가 막내딸로 편한 것만 하고 살았으니 직장 생활 초반은 무척 힘들어 보였어요. 언제 하루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집에 오자마자 캔맥주를 깐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언니를 위로해 주는 건 오로지 제 몫이었죠. 간혹 언니의 예전 비서가 언니가 걱정되어 윤 회장 몰래 생활비를 주시거나 음식이나 옷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언니도 비서님과의 예정을 생각해서 받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보내지 말아달라고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 평범한 날이 계속되는데 문득 날씨가 유독 좋은 날이 있었어요. 공기도 맑고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이요. 저는 문득 예전에 언니가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싶다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여러 여건상 당장 여행을 갈 수가 없었기에 소심하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말했죠. 제가 먼저 말을 꺼내놓고 웃긴 이야기지만 저는 차도 없고 면허도 없었어요. 언니는 운전할 수 있었죠. 제 말에 언니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환한 웃음은 앞으로도 보지 못할 거예요. 다음엔 꼭 여행 가자. 언니가 가고 싶은 곳으로. 어디가 좋을까? 제주도? 속초? 아니면 가까운 해외도 좋을 것 같은데? 드라이브를 나간 내내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웃었어요. 삶을 그저 버티기만 하던 예전과 달리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이 생긴 것에 대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우린 다음번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제주도의 탁 트인 풍경을 보면서 힐링하고 싶었죠. 저흰 이렇게 여느 자매들처럼 일상을 공유하며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그동안 홀로 외롭게 살아왔던 걸 보상이라도 하는 듯 우린 서로의 로망을 실현하며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놀이공원도 가고 맛집도 가고 영화도 보고 사진도 찍으며 하루하루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제 생활이 안정을 찾아갈 무렵 저는 언니와 함께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이 멀리서도 저를 알아보시고 버선발로 달려오시더라고요. 원장님도 똑같이 생긴 언니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우리는 원장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늘어놓았습니다. 원장님은 그 사연을 듣더니 중간중간 눈물을 훔치셨죠. 원장님도 홀로 보육원을 관리하시며 고생이 많으시지만 늘 저희를 먼저 위로해 주셨어요. 원장님, 저는 앞으로 원장님처럼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오직 사랑과 헌신으로 저를 보듬어 주셨던 걸 생각하면 저도 그런 원장님을 본받고 싶어요. 앞으로 언니랑 정기적으로 봉사하러 찾아올게요.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떳떳하고 멋진 어른이 돼서 보육원 친구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흔들리지 않게 기댈 수 있는 끈끈한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기구한 삶으로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그렇다고. 하지만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언니도 생기고 내 인생은 이미 많이 달라졌는걸. 내가 언니보다 조금 더 고생스러운 삶을 산 입장에서 교훈 하나 말해주자면 끝까지 버티고 최선을 다하라. 이런 허무맹랑한 말은 당연한 거고 나 자신 스스로를 믿어야 돼.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스스로를 믿고 행동하면 흔들리지 않더라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금방 중심을 잡을 수 있어. 나는 내가 아끼고 믿어야 되더라. 언니, 우리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믿으면서 끝까지 헤쳐나가 보자. 이젠 혼자가 아니라 둘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우린 그동안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사이좋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언니도 저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울타리가 생겼으니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